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더 뉴스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삼선 의원 출신 김영우 전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표 부동산 정책이 하나씩 구체화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등의 큰 변화가 있을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독재 형식으로 오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대통령실이 인사추천 기능만 보유하고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전체 7개 분과 가운데 경제 1, 외교 안보, 정무 사법행정 등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이 추가로 임명됐습니다. 술에 취한 채 택시 운전사를 때리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청약 로또를 노리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5건이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불법 행위 유형은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72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측 조사를 종합한 결과 오미크론 확산이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로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828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보다는 54명 감소했고 특히 건설, 제조업에서 감소세가 뚜렷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대통령직 인수위 상황과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 회동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별도의 배석자 없이 격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게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등에게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선인 측에서 안을 짜면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역대 최저항 산불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 울진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를 두고는 당선인과 청와대 사이에 긴장감도 좀 흘렀죠? 네,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는 5월 9일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내의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이렇게 밝히며 인수위 측이 협의 요청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 재임 중 이 총재 임기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무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나는 모습이죠. 네, 이르면 주말부터 가동될 인수위원회 조직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7개 분과 가운데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 1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이렇게 총 3개 분과 인수위원들이 공개됐는데요.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김소영, 신성원 교수와 경제정책 구상을 그리기로 했고, 외교안보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간사직에 임명됐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아 유상범 의원 등 인수위원들과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선임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동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광화문 시대가 아닌 용산 시대가 개막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어제부터 비대위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들은 오늘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어제 현충원 참배와 첫 회의로 비대위 첫 발을 뗀 데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향한 당 내부 비판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재론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내려놓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었으면 한다며 당을 어떻게 정비하고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비대위원인 권지웅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은 타당하다면서도 윤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에 거는 기대도 있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대위 핵심 과제로 지방선거 공천을 꼽으며 국민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 공천은 막고 청년과 여성, 새로운 의제를 가진 인물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비대위원인 조홍천 의원은 대장동 특검 대상에 이재명 전 후보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검찰 독립성이고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는 것 아니냐며 견제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 여가부 존치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여성위는 성명서를 통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별로 갈라치기를 하는 세상과 여성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너무나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를 폐지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한다고 한들 통합이 실현된다고 믿는 이들은 없다며 더 나은 여가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칭 변경이나 기능 조정이 필요하나 지향점은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규 원내대표는 국민이 가장 열망하고 기대하는 정치개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배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낡은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를 조속히 교체하라는 국민의 경고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통합을 5가지 시대적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며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소신으로 삼았던 안 위원장이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임명 방식을 두고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나 시점 등 이면에 깔린 셈법까지 고려하면 실제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대장동 특검을 두고 표면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후보자 추천 방식입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방식이 민주당에만 유리하다고 해석합니다. 상설특검법상 후보 추천위원은 여야가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권의 입김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도 특검법을 만들어 1차 후보 추천 권한을 모두 대한변협에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역시 합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법조계 로비 의혹이 명시돼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가족의 부동산 특혜 매매 의혹을 따로 수사 대상에 올리는 등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특검법엔 이름부터 이재명 전 후보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전 후보가 시장일 때 성남시의 특혜 제공과 직권남용, 배임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두 검찰이 5달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사안이지만 서로 상대 진영만 겨누고 있어 합의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이달 안에 특검 도입이 결정되더라도 새 대통령 취임과 맞물린 수사 시점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수사팀 구성까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빨라야 다음 달 말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당선인 취임 전에 결론이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재임 중 형사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 특권을 고려하면 특검 임명 방식이나 수사 대상과 관계없이 윤 당선인을 겨냥한 수사는 제대로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칫 민주당엔 특검 도입이 자충수가 될 수 있고 국민의힘은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검찰은 특검 도입은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수사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나흘 연속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크게 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유신 기자. 네, 정신입니다. 네, 신규 환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6만 2,338명입니다. 전날보다 5만 2천여 명이 늘면서 나흘 연속 30만 명대 환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38만 명대를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환자 규모입니다. 어제부터 전문가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까지 확진으로 인정되면서 환자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7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9일 누적 500만 명, 지난 12일 600만 명에 이어 다시 사흘 만에 700만 명대까지 올라선 겁니다. 환자 규모가 늘면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2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누적 사망자도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도 1,200명에 육박하며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161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4만 6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0대 기저질환자를 일반 관리군으로 조정하는 등 기존 집중관리군 대상자를 축소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8만 명 이상 관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32만 명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늦어도 다음 주 최정점을 찍고 오는 23일 전후 감소세로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는 20일까지 예정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완화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어제부터는 의료기관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아무래도 PCR 검사보다 빠르게 양성 여부를 알 수 있다 보니까 동네 병의원에 사람이 북적인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대기하다가 걸리는 건 아니지 또 우려도 큰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민병원입니다. 네, 뒤로 봐도 줄이 지금 길게 서 있는 것 같은데 오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는 병원 외부 컨테이너 앞에 이렇게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새로 검사가 시작되는 낮 1시 반 이전부터 사람들이 와서 대기하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가족의 확진으로 빠르게 검사 결과를 알고 싶어서 보건소를 찾는다기보다는 이곳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해주면서 검사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이곳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가 100건인데요.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검사 수요도 크게 늘어서 앞으로도 병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은 동네 의원에선 실내에 검사자가 몰리는 만큼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PCR 검사 뒤 격리나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없애고 한계로 치닫는 PCR 검사 역량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병세 악화 차단도 기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로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 동안 시행한 다음에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성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27.8%가 본인이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2년 만에 최고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베이피플이 시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이번 주 중에 미국 보건당국에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초기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자사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제시할 예정인데 성인 투약량의 4분의 1을 2차례 접종하는 것을 접종법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영유아에게 백신 접종을 놓고 경쟁사인 화이자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는 셈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전 차관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해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됐는데 이 전 차관은 혐의를 부인한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열었습니다. 정식 공판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전 차관은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이 전 차관은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 없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재작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며 때리고 이후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상대방이 누군지 또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해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건 맞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고 나중에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삭제한 영상은 임시 파일로 원본이 따로 존재했다며 당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 공세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삭제를 부탁한 것이었을 뿐 수사를 방해할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운전자 폭행 혐의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한 당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A씨 측은 폭행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내사보고서를 작성한 건 폭행 영상을 확인하기 전이었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재판은 20여 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로 검찰과 이 전 차관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 목록을 정리한 뒤 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이른바 청약 로또를 노리고 위장 전입과 청약 통장 매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5건에 달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다양한 유형의 불법 청약 행위가 적발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점검한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단지 가운데 부정 청약 의심을 받은 26곳입니다. 모두 125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는데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 전입이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청약 일정에 맞춰 주소지만 옮겨 전입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모두 100건이 적발됐습니다. 시청에 근무하는 A씨는 수개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다시 대전과 대구, 서울 등으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택 청약을 신청한 끝에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통장 매매입니다.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큰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뒤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 통장 또는 청약 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입니다. 모두 14건 적발됐습니다. 또 청약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수법을 쓴 부정 청약도 9건 나왔습니다. 세 자녀가 있던 B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됐었는데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자녀 특별 공급에 신청해 다시 당첨됐습니다. B씨는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부모 가정으로 분류돼 청약 점수를 더 많이 받았지만 확인 결과 이혼 뒤에도 배우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전매 제한 기간 때 분양권을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판매한 뒤 잠적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주택 환수와 함께 앞으로 10년간 주택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 불법 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 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 제조업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 노동자 사고 사망은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지난해 산재 사고 통계가 나온 거죠? 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하루 평균 2.3명꼴로 발생했는데요. 전년보다 54명 감소한 숫자입니다. 노동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 사망 만인율도 0.03 감소했습니다.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제조업이 184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은 전년 대비 각각 41명과 17명 감소했지만 그 밖의 업종에서 4명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 노동자의 사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이나 끼임 등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추락 361명, 끼임 95명, 부딪힘 72명 순이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요, 52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비중이 80.9%에 달했습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사망자가 적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 10명 가운데 4명꼴로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102명 사망해 전체 12.3%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사망사고 감축 의뢰 정책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한 결과
사망자 감소로 이어진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 수칙만 준수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령 사고가 다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엔 철저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관리를, 노동자들에겐 안전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내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독대로 진행되는 회동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영우 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회동 이야기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선 후의 첫 대면 그리고 가장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이슈가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옳다, 그런 의견을 계속 가지고 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내일 마침 대통령하고의 단독 회동이 이제 마련됐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죠.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에 맞겠다, 이런 의견이죠. 그래서 내일 그런 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사면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신데 공교롭게도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측근 인사들이죠.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모두 친이계로 분류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청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의 친이 친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팀장 아니었습니까?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물론 당선되기 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의견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통합정부라 그럴까요? 예. 새 정부는 국민 통합정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이제 나이가 고령이고 또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본인의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할 때는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복역 기간도 비교적 짧고 또 범죄 유형도 다르다, 이렇게 사면 불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모든 수감자의 상황은 다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은 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예. 그게 고유 권한은 굉장히 특별한 권한인데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현직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면 그러면은 국민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앞뒤가 뒤바뀐 얘기죠. 이게 대통령의 특별한 고유 권한인 이유는 그 고유 권한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국민 갈등을 조금이라도 그 틈새를 메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통해서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국민 통합에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국민 공감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여론이 모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특사와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어떤 정치인을 사면했던 적은 우리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늘 찬성과 반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대통령이 결단을 내림으로 해가지고 국민 통합이라는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를 핑계로 해서 이 일을 미룬다든지 이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국민 통합의 가치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랑 함께 사면할 것이다 이런 입장, 그리고 이 부분이 100% 확실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소위 국민의힘, 더 넓게는 보수 쪽에서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에 사면했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과거에 그 드루킹 진상 조사 단장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당내에서 가장 먼저 드루킹 사건을 문제 제기했던 장본인이고요. 제가 직접 그 취재도 많이 했죠. 하지만은 여러 가지 죄를 생각했을 때는 드루킹 사건 또 김경수 전 지사의 행위가 그 대통령 선거에 끼친 영향은 물론 굉장히 크고 나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직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전국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내리는 특사에 대해서 저희는 마음속으로는 공감이 가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말이죠. 이것은 그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거든요. 이것은 보수건 진보건 각자 진영 내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그 어려운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대통령의 결단이죠. 뭐 조건과 진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 통합이란 가치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좌할 수 있는 아니면 조언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도 저는 사면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 정도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은 국민 통합 절대 저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인다면 예정일이 석가탄신일, 이 즈음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법의 한도 내에서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뭐 시간을 늦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앞서 그 김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윤 당선인이 서울중검장 취임 후에 이 적폐청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하는 것도 결자해지 측면에서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결자해지라는 말을 쓴다면 여기에서의 결자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이라는 큰 차원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추진한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은 검찰로서 검사로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자기 직분에 맞는 그 역할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사면에 있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결자 해제 측면에서 오히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쯤에 주제를 좀 바꿔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윤곽이 조금 나왔습니다.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눈에 익은 얼굴들이 많은데 인수위 구성의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수위 첫 단추를 잘 꼈다고 봐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잘 시작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일단은 그 약속을 지켰죠.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또 같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원희룡, 김한길, 김병준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 또 이제 취임식 준비위원장은 박주선 전 의원님이 하시고요. 이런 분들의 면면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통합 정부로 가는 것이구나.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모였고. 그래서 저는 첫 단추 잘 꿰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인사 원칙으로서 들었던 그 실력과 경륜, 저는 그 실력과 경륜을 갖춘 분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는구나. 저는 그런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예. 인수위의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당선인의 공약의 첫 단추는 어떨지 좀 여쭙겠습니다.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 이런 뜻이 확고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민정수석실 폐지가 이렇게 대두된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민정수석실이 해왔던 일들이 뭐 긍정적인 일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은 사정 정국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실은 폐지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압력을 놓고 이런 정치는 이제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폐지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의원 연결해서 내일 회동 내용 그리고 인수위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를 뽑는 과정에서 군병원마다 신체 검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해 합격과 불합격이 갈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은 뒤늦게 검사 규정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지침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제보는 Y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육군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기 위해 육군 항공준사관 채용에 지원한 김진호 씨. 필기에는 합격했지만 최근 신체 검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피로가 쌓이는 등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가까운 곳을 보면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려 초점이 흐려지는 근거리 사위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민간 조종사 대상 신체 검사에선 원거리 사위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인증카드까지 받았는데 군에선 다른 검사를 거쳐 떨어진 겁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화이트 카드라는 거를 저는 발급도 받았었고 신체 검사 표에도 따로 적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가 맞는 걸까 하고 되게 조금 의아하고 벙쪄 있어가지고. 김 씨는 군과 민간 조종사의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해 육군본부에 문의했다가 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는 국군병원마다 검사 항목이 달랐던 겁니다. 김 씨는 신체 검사가 가능한 국군병원 3곳 가운데 주거지 기준으로 양주병원에 배정돼 검사받았고 원거리뿐 아니라 근거리 사위까지 검사했습니다. 반면 대전병원에서는 민간 기준과 똑같이 원거리 사위만 우선 검사하고 근거리는 필수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양주가 아닌 대전에서 검사했다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면 합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가지고 병원마다 합격이 될 수 있고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공정하지 못하고. 육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표를 보면 사위에 대한 합격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국토부가 정해놓은 민간조종사 지침과 달리 근거리, 원거리 등 검사 방법은 빠져 있습니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의료진의 판단 차이로 지원자 당락이 갈린 겁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육군본부는 뒤늦게 원근거리 두 기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병원마다 기준이 다른 건 추후 채용 과정에서 시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느냐에 따라 조종사 합격 여부가 갈린 만큼 허술한 채용 관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군에선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비아냥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긴 시간 우여곡절을 겪었던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이 발효된 지 이제 10년을 맞았습니다. 네, 그동안 대미 무역 흑자를 10년 동안 유지 중이고 미국은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됐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한미 FTA는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협상 의지를 밝히고 1년여 뒤 전격 타결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이른바 광우병 파동이 일었고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 이후 8번째로 열린 수입 반대 집회. 숱한 우여곡절 끝에 2012년 마침내 발효됐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상황은 어떨까? FTA 발효 첫 해인 2012년 1,018억 달러였던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1,691억 달러로 66%쯤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계 전체 무역 규모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한미 교역이 FTA를 계기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것입니다. 대미 수출은 2012년 585억 달러에서 959억 달러로 61% 늘었고 수입은 433억 달러에서 732억 달러로 6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수지는 10년 내내 흑자로 2012년 152억 달러에서 지난해 227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FTA 체결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난 10년 사이 농축산물 수입액은 34% 증가한 반면 수출액은 발효 전 대비 95%나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손해만 본 것인가? FTA 발효 대미 투자 누적액은 1,130억 달러로 발효 전 대비 약 4배나 증가해서 한국 기업의 최대 해외 투자처가 되며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공공히 해왔고 이러한 경제 교류와 협력은 동맹 관계를 외교 안보 측면에서 경제까지 확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당장 직면한 문제는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경제 동맹 등의 한국의 합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facing today, such as supply chain resilience, worker right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xcess capacity. Our agenda today has a strong focus on this new kind of dialogue. 한미 FTA 공식 명칭은 코리아와 USA의 첫 음절을 조합한 코러스, 우여곡절 끝에 조화를 연상시키는 코러스로 사용 중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정치적 상황 등으로 한미 FTA의 우여곡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 조금 전 경북 울진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최장 산불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죠. 오늘 경북 울진을 찾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또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이죠. 지난 4일 밤에 경북 울진 산불 보호소를 찾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열 하루 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오늘 울산 그리고 동해안 산불 현장을 점검하고 지금 산림청의 울진 산불 현장을 점검하고 브리핑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워낙에 이제 피해가 컸고 213시간 만에 진화가 됐죠. 역대 최장 산불 피해가 컸다 보니까 지금 이제 피해 복구가 한창 이뤄지고 있는 현장인데요. 지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죠? 예.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장 산불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윤석열 당선인 당선 후에 첫 지역 일정으로 오늘 동해안 산불 현장을 찾아서 지금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인수위가 지금 이제 뼈대를 막 갖춘 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민생 현장을 잇따라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또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산불 피해가 났었고 그 유세 기간의 밤에 또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한 바 있는데요. 열 하루 만에 다시 지금 현장을 찾아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부분 그럼 이제 마을회관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거의 마을회관에는 자기 마을에 마을회관. 그럼 여기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성금 들어오는 거 하고 다 규모도 조금 올려서 하여튼 주택 복구하시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주민들 중에 시사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주택이라고 있고 나머지 11명은 그 호텔 및 왕파가 1,600만 원, 마파가 800만 원. 그렇게 지금 한 1억 버튼에서 2억이 되는데 지금 재난지원금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사람이 마음도 안정되고 지금 가축됐고 우리 산촌에 보면은 지금 산이 다 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법을 제정하든지 보호상법을 엮든지 그래서 산 피해 문제도 좀 보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이제 또 이런 이제 보면 이제 지역에 이제 뭐 제가 무슨 중요한데 이런 노인네분들도 다 이제 보면은 농사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가을철 되면 산에 가서 송이 채취해서 다음 뭐 한 500만, 1000만 원씩 이렇게 푼돈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거든요. 이런 생계 문제가 송이버섯이 요 우리 북면간내 울진군 하제 지역에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당장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보살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적으로도 이제는 또 여기 피해 인물마다 피해 규모가 또 좀 차이가 날 테니까 공평하게 이렇게 많이 피해 본 분하고 또 좀 피해가 적은 분하고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 수 있게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잘 보시고 기초 조사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수님 얘기도 들었는데 보상도 물론 국가에서 주택을 또 짓고 피해를 또 회복할 수 있게도 해야 되지만 또 이 지역에 또 경제를 좀 일으켜야 돼서 지금 여기 원전 3, 4호기 공사 착공도 좀 가급적이면 빨리 해가지고 지역에서 좀 많이 또 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산이 노인 좀 투입을 해야지. 우리나라 뭐 농기계 공장 많은데 뭐 해가지고 사는 거는 천천히 사더라도 일단 리스를 해서 빨리빨리 농업을 투입시켜야죠. 농기술하고 농기술센터하고 그래서 필요한 농기계를 1년간 무상인데 그 농협 농협이랑 계시는 농협 같이 포함돼서 진행합니다.
그 위탁 받아서 예.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예. 농가들 주무시는 거죠? 지금 12명이 있다고. 12분이 여기 좀 바닥에 차요. 연세로 이제 볼락 덮이면 뭐 예, 우리 그 전기 보는데 식사도 여기서 다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군에서 다 보조를 해주니까 떳떳하게 그 방은 일반은 심야 보일러로 잠자고 먹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성 있게 그 업그레이드가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밥도 이제 업그레이드 8,000원씩 해갖고 식당이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국가 정책이 국민의 수준에 못 따라온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20년 전에 뭐 1,600, 1,600만 원. 대통령님 진짜 이거는 잘된 일이라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런 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이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살아가지고 많이 네,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민심이 표심에 큰 변수가 될 정도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네, 일단 현장 분위기를 좀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거래시장일 텐데요. 네. 중개업소 등의 급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매물을 처분하려고 내놓았던 집주인들도 일부 매물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약간 기대감과 함께 흐름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뭐 카페 글이나 이런 걸로 많이 체감들을 하실 텐데 그런 데서도 뭐 매물을 회수했다, 매수하겠다 뭐 이런 좀 달라진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글들도 포착돼서 일단 공약에 따른 규제 완화나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있지 않나 싶고요. 또 여러 가지 통계에서 뭐 매물이 줄어들었다던가 호가가 조금 올랐다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엿보여서 당분간 시장을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수요자들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이 일주일 전보다 3% 이상 줄었고요. 또 조금 더 살펴보면 재건축 단지들 많은 용산구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집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제일 기대감이 높아진 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리모델링 같은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만한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들인데요. 서울 강남권이나 목동, 상계동 같은 재건축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많은 일기 신도시 주요 지역에서 호가도 좀 오르고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매물이 좀 줄어든 것으로 여러 가지 통계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완화가 되려면 시간도 좀 걸리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이 적용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현재보다는 사업이 좀 활성화되고 수익성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차피 여태까지 팔지 않았던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관망심리 쪽으로 마음을 굳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든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 어떤 방향인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반응이 주변에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매수 문의는 또 많다 그래요? 네, 종전보다는 확실히 급매물이 있으면 조금 재건축 대상이나 리모델링을 살펴보겠다라는 문의 전화는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많지는 않지만 호가를 또 조금 높여보는 시도를 하는 집주인들도 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호가 오름이나 매물 감소가 한편에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신고되는 실거래 가격들이 종전 최고가보다 낮춰서 거래한 것들도 여전히 포착이 되고 있어서 관망세 속에서 아직은 이렇다 할 추세를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전화해서 사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코드를 맞춰가는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당선인이 공약 내용에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주요하게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대선 직전에 발표됐던 2040 도시개발계획, 2040 플랜을 보면 재건축을 좀 전면적으로 활성화하는 내용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을 좀 간소화하거나 층고 규제를 종전에 35층에서 이제 완화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결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공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결이 비슷하면 속도가 좀 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서울시에서 재건축이 뭔가 이런 공조와 함께 속도를 낸다면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이 공조 협조 요청 이후에 파견할 주택 전문 분야 공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파견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근데 처음은 아니어서 지난 17대 인수위에서도 서울시에서 인수위에 공무원을 파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공조 속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또 무주택자들은 제일 관심이 우리가 좀 집 좀 살려면 대출 문턱이 좀 낮아져야 살 텐데 이 부분이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낮아지긴 하겠죠? 공약이 있었으니까. 네, 일단 공약 내용에서 생애 최초 집을 처음 장만하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그리고 생애 최초자 외의 실수요자도 70%까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30 내지 40%의 종전 좀 강한 LTV 규제를 두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젊은 분들의 대출 규제는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다만 LTV를 높여주더라도 현재 저희가 DSR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같이 좀 낮춰주어야 높여주거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어야 실제로 대출 자금을 통해서 주택 마련이 좀 수월해진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금융권과 하고의 논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인수위에서 어느 정도 다듬어서 초안이 나온 후에 구체적으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도 있고 또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매물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좀 장기화될 거라고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앞으로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보고 결정하자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급하게 처분하려는 심리도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물량도 감소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공약 내용 중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이 강화된 부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내용이 이제 주요 공약으로 공통적으로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물론 이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는 또 일부 절세를 통한 매물 처분을 하려는 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량의 변화 같은 것들은 변수가 좀 더 있어서 지켜보셔야 되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새 정부에서의 이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글로벌 금리 인상이라던가 긴축이라던가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단정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짚어주신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다주택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어 양도세 같은 게 좀 내려가 간다면 근데 또 종부세도 좀 완화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김에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양도세 낮아지면 좀 많이 내놓을 거다 그래서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양도세 절세에 대한 부분이 최우선 이제 고려 사항일 수는 있지만 종부세를 또 재산세와 통폐합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택 관련 조세 정책의 변화를 다 살펴보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양도세의 중과한 부담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던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어느 정도 한시 유예 적용이 되면 시장에 출시돼서 일시적으로는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1호 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인데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와 결을 맞추다 보면 이런 부분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법 통과 여부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부분은 현재 여당하고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은 여소야대 국면이 될 거라서 이런 법을 고치는 부분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실제 법 통과에는 여전히 난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서도 좀 실제 실효성이 있고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은 단계별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감한 안전진단에서도 아예 정밀 안전진단을 30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면제를 해준다던가 초과이익 환수제를 아예 폐지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좀 대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실제 어디까지 규제 완화가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변수는 많은데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뭐 협의가 되고 통과가 돼야 현실화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서울의 집값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거 맞나요? 좀 안정화돼 있는 상태 맞나요? 지표상으로는 아직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호가 상승도 있고 매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추세 전환을 딱 한가름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시면 3월 7일 기준으로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 예. 지표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은 1월 말부터 7주 연속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낙폭이 굉장히 큰 것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주시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서 뭐 인수위 원장의 발언도 보셨겠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 적용되기보다는 그것들 중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부분 좀 걸러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제 공약에서 새 정부의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는 부분까지는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또 그리고 지방선거 같은 좀 그렇죠. 지자체의 부동산 주택과 관련된 정책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6월 지방선거 끝나서 새 지자체장들이 시장에 이제 적용할 정책들을 수립하게 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은 한 2분기 정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입장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망세가 예를 들어서 길어지면 집값 그 흐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 보시면 관망 심리와 함께 전반적으로 변동성은 크지 않지만 다들 매도 매수 쌍방이 관망을 하는 상황에서 싼 매물 중심으로만 거래가 되다 보니 지표적으로는 미세한 약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기대감을 좀 내부에서 품고 있는 거래 감소 속에서의 조정인지 아니면 이후에 떨어질 것을 우려한 심리적인 상황인지는 시장의 이런 분위기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 금융 쪽의 변수나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책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흐름을 지켜보면 좋겠지만 당장 살집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상반기까지는 아직 변수가 좀 너무 많아서 예. 조금 지켜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공공민간 할 것 없이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은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 분양 계획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지만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함께 청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좀 투트랙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 파는 건 좀 신중해야 될 시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가장 영향이 큰 세금 문제라든가 금융 대출 문제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무래도 투자 결정에 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교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쾌청한 가운데 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봄 기온이 가득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고요. 여기에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10.4도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도심공원에도 봄 날씨를 만끽하는 시민들이 곳곳에 보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산책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기온은 금세 내림세를 보이며 쌀쌀함이 감도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청주 4도, 광주 5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9도, 광주는 2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까지는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 서쪽 지방은 대기 정체로 인해 공기가 다소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배석자 없이 오찬을 갖기로 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회동에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여야 정당인 두 분과 주요 현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